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이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대출을 받죠. 그래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식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택연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주택연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선 이 평생 동안 우리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지급이 되고 또 평생 동안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가 보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보증이죠. 그래서 주택연금의 중단 위험이 없는 공적 보증이라는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재산세가 25% 주택가격 5억 원까지는 감면이 되죠. 그리고 등록세라든지 면제되죠. 그리고 우리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가 되는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연 200만 원 한도에서 세 공제가 또 우리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또 세제상의 혜택이 있고, 또 부부 모두 사망 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우리가 일부 또는 전부 우리가 정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16페이지에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보면은, 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주택 소유자, 이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우리가 이상이 되겠고요.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시는 영장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의 자 중 우리가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요, 확정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있기 때문에 만 55세에서 만 74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확정기간 방식이 있고요. 주택 보유수를 보면요, 우선은 1주택, 부부 기준 1주택을 소유하신 분 당연히 되겠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서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우리가 이하인 우리가 다주택자인 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인 분도 가능하고, 그 두 가지, 아까 1주택을 소유하신 분,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이 두 가지를 제외한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할 조건으로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대상주택은 시가입니다. 여러분, 주택담보가치가 아닙니다. 시가. 이 시가는 우리가 바로 한국감정원 우리가 관련해서 인터넷 시세, 거기에 없으면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보고, 거기 없으면 한국감정원 정식 감정평가액 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인데, 그래서 여러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포함하죠. 자, 이게 우리가 가능한데, 특히 뭐 전답이라든지 판매 및 영업시설, 상가주택, 오피스텔은 우리가 제외가 되죠.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상가와 같이 있는 주택 건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50% 이상이면은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우리가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217페이지 연금 지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연금 지급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자, 연금 지급 방식을 보면은 종신 방식이 있고,
우리가 확정 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 방식, 확정 기간 방식이 있고, 이 종신 방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 방식이 있죠. 종신 방식은 우리가 방식인데, 종신은 우리가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평생 동안 월 지급금을 우리가 매월 받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출 한도 설정이 없거든요. 우리가 수시 인출 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종신토록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얘기하고, 이 종신 혼합 방식이 나오죠. 이 종신 혼합 방식인 경우에는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죠. 자, 이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입니다. 설정 후인데, 인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 이내죠. 우리가 연금의 최대 대출 금액은 5억 원인데, 그래서 대출 한도의 50% 이내입니다.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는 우리가 최고 5억 원이겠죠. 최고 5억 원인데, 이 대출 한도의 50% 이내니까 얼마? 2억 5천만 원 이내입니다. 인출 한도. 이 설정 후 인출 한도를 설정하면 그 인출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데,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평생 동안 또 지급받는 방식이 종신 혼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인출 한도 설정 후를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 확정 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인데, 문제는 또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이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은 또 인출 한도를 또 설정을 하겠죠.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은 인출 한도 설정 후, 자, 이 수시 인출 한도 우리가 설정 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어떻게 돼? 나머지 부분을 지급받는 방식이 되겠죠. 자, 수시 인출 한도 설정을 하는데, 요 수시 인출 한도는 이때는 대출 한도의 종신 방식과 다릅니다. 대출 한도의 45%입니다. 대출 한도의 50%가 아니라 45%라는 걸 주의해야 되겠죠. 45% 이내. 그럼 5%는 바로 우리 이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죠. 의무 설정액인데, 대출 한도의 5%에 이 해당하는 금액,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 설정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확정 기간,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돼요? 의료비라든지 우리가 담보주택, 우리가 관리비라는 게 있죠. 이 의료비, 담보주택 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 목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의무 설정액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정기간 혼합 방식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 218페이지, 217페이지 밑에서 218페이지 우리가 설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20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적용금리가 나오는데, 이 적용금리가 또 바뀌었죠. 이 적용금리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변동 대출 금리입니다. 이 대출 금리는 이 기준 금리의
가상금리를 대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1.1%였다가 여기 바뀌었죠. 가상금리. 그리고 또 과거에는 기준금리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양도성 예금 증서 3개월 이자율 조정주기 요것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가 도입이 되겠죠. 뭐가 도입했죠? 우리는 코픽스죠. 신규 취급의 기준. 예? 그러면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도입이 또 하나가 된 거죠. 예? 기준금리, 적용금리는 우리가 이렇게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대해준 변동금리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보증기한 7번에 보시면은 종신입니다.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소유자 및 배우자를 우리는 이용자인데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종신이 되겠고, 자, 그리고 대출금 상환을 보면은 자,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이용자 사망 후 어떻게 돼?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우리가 상환을 하는데 우리가 부담 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주택 처분 금액이 있습니다. 자, 주택 처분 금액과 우리가 상속 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주택 처분 금액과 연금 지급 총액이 있습니다. 자, 연금 지급 총액을 보는데, 자, 주택 처분 가격이 5억이고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이 갈까요?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이고 주택 처분 가격이 7억이다. 주택 처분 가격이 크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남는 부분이 있죠. 2억이 남네요. 그래서 남는 부분은 우리가 이 가입자인 채무자에게, 여러분 가입자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우리가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인데 주택 처분 금액이 4억이면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습니다. 바로 공사가 부담한다. 국가가 보증한 공사가 부담하는데, 이 경우 또 우리가 출제를 벌써 2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확인 또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자, 그 내용이 220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제를 주택연금의 개념, 25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는데, 이 연금의 개념은 자주 나오고 이 연금의 내용도 23회 시험, 또 우리가 21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는데, 출제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연금, 우리가 다시 주택연금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우리가 또 확인을 또 해둬야겠죠. 자, 주택연금은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한번 또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에 공급자 금융이죠.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시험 문제 또 출제하는 게 바로 이 니츠죠. 이 니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또 우리가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매년 또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니츠입니다. 자, 우선 니츠는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의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우리가 나누어주는 제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접 투자입니다. 이 직접 투자가 아니라 이 간접 투자임에서 이 니츠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접 투자 상품의 또 대표적인 게 또 있죠. 부동산 펀드죠. 여러분이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 펀드도 간접투자 상품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리츠는 간접투자 상품이고 이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죠. 자,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는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죠. 이 부동산의 이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게 바로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게 리츠가 됩니다. 리츠. 자, 리츠에 관련된 개념이죠. 자,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자산인 부동산이 나오겠죠. 이 자본시장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는 이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는 주식을 발행해줘. 주식회사니까 주식이라는 우리가 증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는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주식은 금융자산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금융자산으로서 자본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리츠를 우리는 또 뭐냐?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의 증권화, 부동산을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해서 금융자산화해서 유통시키기 때문에 이 리츠를 부동산에 있어서의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증권화에 있어서의 한 형태가 바로 리츠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리츠는 주의해야 될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발기인을 모집해서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 주식회사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리츠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부동산 시장과 이 주식 시장을 연계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리츠가 됩니다. 자, 연계한 대표적인 상품,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계한 대표적 상품이 리츠이기 때문에 이 리츠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 몇 주냐에 따라 지분이 있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지분화한 상품이다. 이 부동산을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리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고, 리츠의 장점으로서는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소액 투자자들도 리츠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는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대규모 부동산, 대규모 자금 만들어서 사면은 그 리츠 투자한 주식만큼 자기 지분이 인정되는 거죠. 또 리츠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나 위탁 관리 리츠인 경우에는 이 배당을 90% 이상 하게 되면 법인세가 면제돼요. 이 세제상의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도관체다 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증권, 부동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고 수익률은 높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어렵죠. 자, 황금성 면에서 불리하지만은 리츠의 주식에 투자하면은 증권 시장에서 언제든지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츠에 투자하면은 황금성, 유동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23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의 의의가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란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우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많이 하죠. 그 중에서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죠. 자, 이런 부동산 투자 회사를 니츠라고 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를 뭐 자기관리 니츠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위탁관리.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Corporate Restructuring에서 CR이라고 하죠. CR 리츠라고 하는데, CR 리츠는 우리가 한시적입니다. 예? 영속적인 회사가 아니라 한시적이고, 이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이 되죠. 자, 뮤추얼 펀드 우리가 형태로 운영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 5천억 만든다. 그럼 5천억 만들어서 이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우리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 또 시험에 많이 출제돼요.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 시험에 하여튼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잘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 보시면은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가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실체 회사죠. 그래서 상법상 영속적인 실체 회사입니다.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우리가 수행하는 회사로서 실체 회사를 우리가 의미하는 형태죠. 실체 회사다. 회사형. 이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특히 이 개념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형도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우리 직접 수행하지 않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그러한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임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 없고 본점에 지점도 설치할 수 없는 또 페이퍼 컴퍼니 뭐죠? 명목 회사다. 이 페이퍼 컴퍼니 명목 회사. 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이 페이퍼 컴퍼니는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 명목 회사입니다. 임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 없고 우리가 그리고 또 본점에 지점도 설치할 수 없는 우리가 이런 회사를 명목 회사다라는 얘기죠. 회사형 또 출제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설립 자본금 보기 전에 우선 여러분이 223페이지 조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3조 2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법은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왜?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이 지문도 출제 잘 되고요. 3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란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 제5조 보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입니다. 자, 2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제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시험에 있다로 많이 출제하거든요. 현물 출제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기억해 두시고, 자, 제6조 설립 자본금이 나오죠. 자, 설립 자본금 또 시험에 또 자주 또 출제되는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자, 설립 자본금도 출제를 또 많이 하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우리가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얘기죠. 자, 이때 여러분 이 10억 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각각 얼마?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여기는 5억 원이라는 걸 명심해야겠죠. 5억 원. 자, 제6조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제10조 한번 볼까요? 자,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나오죠. 자, 여러분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를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데,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70억 원 이상으로 하죠. 여기는 70억 원. 최저 자본금.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있어서의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얼마냐?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자기관리는 우리가 70억 원,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는 50억 원이 최저 자본금이죠. 자, 또 시험 나올 때 또 주의를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최저 자본금도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11조에 이 볼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또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잘 확인해 두시고, 자, 주식 고무국가의 제14조의 8 봅니다. 자, 2항을 봅니다. 2항.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두뇌 100분의 발행하는 주식 총수에, 발행하는 우리가 주식 발행하는 주식 총수에 우리가 100분의 30 이상, 30%죠. 여러분 100분의 30 이상이라는 것은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지만은 우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우리가 공모에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15조 주식의 분산이 또 나오죠. 자, 주주 1인과, 여러분 여기는 주식에 있어서의 공모고, 주식 분산 15조에 우리가 주식 분산이 나오는데, 또 여러분이 주식 분산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끝난 후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별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몇 분호? 100분의 우리가 얼마? 30, 100분의 30, 30%거든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30% 이내 주식을 소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30%를 초과하여 우리는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식 분산을 우리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라고 하죠. 1인당 우리가 주식 소유 한도를 보는 건데,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우리가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런데 위탁 관리는 몇 프로? 여기는 4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 지문이 또 2년 전에 또 한번 출제를 했었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이 여러분 225페이지 제15조에 나온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현물 출자 19조 갑니다. 자, 19조를 보시면 1항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 항 보세요. 또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영업 인가 후에 부동산 투자 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자, 현물 출자라는 재산 5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또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척군권,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이 대토보상권, 이 5가지를 우리는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 꼭 기억해야 됩니다. 5가지. 자, 4번, 5번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1, 2, 3번만 있다가 4, 5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제20조 주식의 상장이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 규정에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우리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22조의 3, 26페이지에 자산관리회사의 인가가 있는데 자산관리회사는 인가였거든요.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일 것.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는 뭐 5인 이상이 되겠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등록합니다. 자, 그래서 1항 보면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데 대통령령에는요 10억 원으로 나와 있겠죠. 자,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 어떻게 돼요? 대통령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둬야 되는데 대통령령에는 우리가 3인 이상으로 나와 있겠죠.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처분 제한 24조 봅니다. 자, 1항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입니다.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 자, 2항 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확인해 두시고, 자, 227페이지에 자산의 또 구성이 나오죠. 자산의 구성. 자, 자산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우리가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회사의 경우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 우리는 총자산의 70% 이상이 되겠죠. 자, 주의해 두시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을 볼까요? 자, 28조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익 중비금 적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2항을 보시면은,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인 경우 2016년 올해죠.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하여야 하며 이익 중비금을 또 적립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우리가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 배당을 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항을 보시면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우리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 또 차입 및 사채 발행을 보는데 228페이지 위에 나오죠. 자, 우리가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자기 자본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죠. 다만 우리가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그 조문, 법 조문들이 우리가 본 시험에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28페이지에 이 내용을 또 표로 우리가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신디케이션,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인트 벤처 관련한 공급자 금융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